한수원 독자 원전 수출 계기 마련. 저희가 이 시간에 원전 네. 관련 이야기를 상당히 또 많이 했었잖아요. 아, 그런가요? 이번에, 네, 했었어요. 많이 했어요. 아니, 근데 저 한 번밖에 안 했는데요? 두 번 정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저기 손윤호 팀장 있는데 그냥 같이 하면 안 돼요? 까쳐가지고 세 명이서 떠들면 이렇게 40분이 금방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피디님 네. 죄송합니다. 네. 쓸데없는 얘기해서. 네, 저희 이렇게 원전에 대한 얘기 네. 오늘 해볼 텐데 사실 이제 오시지 않은 동안 이슈가 잘 해결이 됐어요. 분쟁에서 승소를 네. 했더라고요. 그렇죠. 일단은 걸림돌은 제거가 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수주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옆에서 이렇게 집적거리면 이게 좀 짜증나거든요. 짜증이 그렇죠. 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는 2+2 한수원 사장님이 얘기하셨는데 4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고 보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폴란드 옆에 체코도 두코바니 프로젝트를 가지고 원전 1기를 만들 예정인데 네. 폴란드를 만약에 4가 되게 되면은 이제 체코도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일단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나오고 있지만 이게 미국 의회 자료거든요. 네. 이게 아마 상원인가 하원인가 제가 정확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하원인가 가가지고 이게 청문회에서 이제 그 웨스팅하우스 쪽에서 이 원천 기술이 우리한테 있다는 얘기를 한 증언 자료예요. 증언 자료인데 네네. 저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원천 기술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원전 수출은 우리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네. 이죽 TV 에도 저거 보라고요? 네, 이죽 TV도 나온다. 근데 저게 카메라 가려져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저게 좀 편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저게 글자가 안 보여. 제가 요새 시력이 많이 나빠져가지고 저게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뭐가 나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요. 뭐가 나고 있는지는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저렇게 증언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전신이 C라는 회사거든요. 그 회사의 원천 기술을 기반해가지고 이제 원자를 개발을 했었는데 네.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게 되면서 업그레이드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들이 원천 기술을 만들었다고 우리는 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난제예요. 어쨌든 애초에 기술을 가져온 것은 맞고 그렇죠. 그렇지만은 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우리도 자체적인 기술을 만들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KF21 F22와 거의 유사한 모델을 이제 우리가 전적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만큼 시간이 많이 흘러서 우리도 기술력을 많이 확보를 했는데 네. 어쨌든 이제 가장 기초가 되는 기술 같은 경우는 이 웨스팅하우스가 주장하고 있는 그 기술을 쓰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는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꾸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제 분쟁이 되고 이제 네. 분쟁이 되고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미국 워싱턴 DC 워싱턴시죠. 거기에 이제 연방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게 각하가 돼버렸어요. 이게 기각이 있고 각하가 있거든요. 네. 이 차이점이 뭐냐면은 각하는 애시당초 소송이 안 돼요. 네. 애시당초 소송이 성립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 제가 좀 저렴하게 표현하면은 그냥 문전박대. 아예 못 들어가는 거예요. 법원 네. 자체를. 근데 기각은 소송을 진행했는데 판사가 보기에 이게 소송거리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기각. 끝났습니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팅하우스는 말 그대로 법원 문턱도 못 들어가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근데 중요한 건 또 항소를 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끈질겨요. 이게 어느 쪽을 누가 수술 받냐가 상당히 경쟁사다 보니까 누가 수술을 받냐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1차적 수주와 2차적 수주의 금액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네. 이거 잠시 후에 다시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 웨스팅하우스가 한국 원전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게 거의 통제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하기위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각하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이제 걸림돌이 제거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미국의 원자력법이 있는데 여기에 제 810절 여기에 수출 네. 통제 규정이 있는데 여기 어쨌든 이거를 근거로 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거는 법무부 권한이지 사적인 권한은 없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냥 끝나버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소송 각하가 됐지만 또 항소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항소에 또 지게 되면은 또 3심제잖아요. 또 그쵸. 대법원에 또 항소를 대법원에 또 선고심을 하게 되면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어쨌든 뭐 1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와서 상당히 좀 다행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항소를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네. 때문에 상당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법원 문턱에 못 들어간 건 정말 다행이지만 중요한 건 핵심 쟁점, 지적재산권.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했던 원천 기술이 웨스팅하우스에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을까지 됐다라면은 네.
정말 이제 날개를 다는 건데 거기까지 가지 못한 건 정말 아쉽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소송에 자격이 없다는 각하 결정이 나게 되면서 이 폴란드 같은 경우에 2+2, 2기가 될 수도 있고 4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어찌 보면은 이 미국과 폴란드의 최근에 그 정치적 관계를 보기에는 상당히 끈끈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6기 원래 수주가 되기로 했었는데 2기를 이 폴란드 대통령도 얘기를 했어요. 폴란드 총리가 얘기했네요. 폴란드 총리가 미국과의 정치적인 관계 때문에 2기는 우선적으로 미국에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정치 관계가 끈끈하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나머지 2번째 2기는 우리나라 쪽으로 줬고, 그리고 이제 2기가 남았는데 이걸 이제 미국이 가져갈 것인가,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갈 것인가, 우리나라 올 것인가, 여기 관건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한선 사진도 2+2라고 했던 네. 거죠. 근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2기를 수주를 못 받게 된다라면은 그냥 2로 끝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이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이게 정치적인 에너지 성격이 상당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2기를 수주받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네. 이게 만약에 수주를 받게 된다라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폴란드가 사게 되면은 체코가 되고요. 그리고 이 체코가 되게 되면은 루마니아 같은 경우도 이제 원전 추진하고 있거든요. 원전은 폴란드는 되게 친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폴란드 4기를 받고 체코 이어지게 되면은 이게 연속성을 이제 루마니아까지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네. 루마니아 같은 경우도 폴란드랑 너무 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담이지만은 이제 그 아시겠지만 폴란드가 K2 전차라든지 K9 자주포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수입을 해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능이 너무 좋아. 그러다 보니까 폴란드가 루마니아 쪽으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루마니아 쪽 같은 경우도 방산이 원자력뿐만 아니라 방산 같은 경우도 이제 연속해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폴란드 수주가 그만큼 죄송합니다. 이렇게 목이 갑자기 걸려가지고 죄송해요. 그래서 네. 이게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폴란드 2+2가 상당히 중요해졌었는데 어쨌든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소송 각하가 되게 되면서 이 걸림돌이 해소가 되면서 이제는 폴란드 같은 경우 수주를 이제 2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는 MOU도 체결했거든요. 네. 이게 보통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첫 번째 협상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MOU를 체결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정부 간 협상인 IGA를 체결하게 되면서 원전 수주가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폴란드 같은 경우는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 MOU까지만 체결된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MOU에서 정작 중요한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MOU는 그냥 가계약이에요. 네. 언제든지 파기가 될 수 있는 계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계약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소송 각하가 되게 되면서 걸림돌이 해소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IGA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완전히 마련이 거죠. 그래서 거의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폴란드 같은 경우는 된다라고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거의 한 90%는 저는 된다라고 봐요. 그리고 네.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원래 일정이었다라면은 내년 상반기에 이제 거의 확정이 되는 그런 수순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폴란드가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조금씩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제 내년 상반기에 끝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타당성 조사 끝나고, MOU는 이미 체결된 상황들이고, 이런 것들이 다 마무리가 되게 되면서 이제 내년 하반기에 이제 폴란드 수주가 확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네. 트리키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운이 좋아요. 이거는 이전에도 말씀했지만은, 이게 일본의 미쓰비시가 파토를 이런 표현 써야 되나요? 어쨌든 파토가 나게 되면서 이게 네. 운 좋게 우리나라 쪽으로 오게 된 거죠. 이게 터키 같은 경우에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도 1차, 2차, 3차가 있거든요. 근데 1차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로사토미 수주를 받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미 건설을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이 수주를 받아가지고 앞으로 진행할 거고 네. 마지막 3차가 이제 앞으로 2025년도에 진행이 될 건데 이게 원래 일본 쪽으로 갔다가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와버리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수의계약은 뭐냐면은 그냥 한 사람만 콕 집어서 그 사람만 이렇게 협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99.99% 된다로 그런 게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튀르키예 같은 경우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 이제 MOU로 넘어갔고 이제 내년 초에 터키 같은 경우는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확정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튀르키예, 폴란드, 체코까지 받게 되면은 이게 이제 한 100조 가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정부에서 목표하고 있는 100조 가까이 이제 수주를 받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분 좋은 일이 될 수가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 미국 정부가 태클을 걸 가능성은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낮다라고 봅니다. 네.
이게 어찌 보면은 이게 민간 쪽에서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이게 정부 간의 어떤 문제까지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좀 있는데 지금 이제 SMR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이제 한미 원자력 협정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우호적으로 끈끈하게 그렇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뭐 원자력 협정을 다시 맺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요거는 우라늄 농축이란지 핵연료 제철이란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떤 협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폴란드 수주받는 거와는 전혀 이제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태클 걸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봐집니다. 네. 만약에 트럼프 정부였다라면은 아마 요게 정부까지 넘어가야 되면서 조금 이제 리스크로 좀 작용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어쨌든 정부 간의 어떤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바이든이 먼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찾아오는 그런 외교부적인 모습 상당히 많이 찾아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제가 볼 땐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봅니다. 단지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 탈탈 원전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 너무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게 네. 언제냐면은 2021년도 하반기부터 2022년도 초반까지 이게 그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네. 이걸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원전 같은 경우는 탈탈 원전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 가지고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 이미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대감에 의한 상승은 이제 나올 가능성이 낮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확정 수주가 무조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 이제 2009년대 유해 바라카 원전 수주를 받게 되면서 그때 당시 한전기술, 그때 당시 두산중공업이었죠. 그리고 여타 이제 원전 관련주들 상당히 강한 시세가 나왔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만약에 지금부터 뭐 TDK 원전, 뭐 폴란드 원전 기대감이 나왔다라면 주가 날아가겠죠. 근데 이 기대감에 의한 주가 랠리는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은 2021년도부터 죄송합니다.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충분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기대감에 의한 상승을 말 그대로 기대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봐지고 이제는 확정 소식이 나와줘야 원전 관련주가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1차적 수주 받는 거와 2차적 수주 받는 게 틀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이집트 엘다바를 한번 예를 들게 되면은 엘다바 같은 경우에도 이제 2차적 수주를 받게 되면 3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3조가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1차적 수주를 받게 되면 또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은 1차적 수주 엘다바 원전 같은 경우 1차적 수주 규모가 30조예요. 네. 이게 로사톰이 가져갔거든요. 근데 로사톰이 가져가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쪽으로 2차적 수주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전 기자재 같은 것들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서 30조가 3조 쪼그라든 거예요. 아무래도 시장 같은 경우는 2차적 수주를 받았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금액도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바라카 원전 수주가 20조 가량이 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이제는 최소한 20조보다 더 많은 수주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다바도 그렇고 최근에 SMR 같은 경우도 현대건설이 지금 이제 미국 쪽에 이제 착공이 들었는데 이게 나왔잖아요. 그래도 3조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이 상당히 약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틸케도 잘 되고 그리고 이제 폴란드 잘 돼가지고 이 금액이 합쳐져가지고 이 금액이 합쳐지게 되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한 80조가 넘을 거라고 봐요. 이렇게 본다라면 충분히 주가의 파급의 가능성은 크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본다라면은 2009년도에 나왔었던 뭐 한전기술이라든지 두산중공업이 보여줬던 그런 퍼포먼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원전도 그렇고요.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도 좀 얘기가 셌지만 조선 같은 경우도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딱 이때까지만 아마 IGA 그러니까 정부 간 협정이 맺어지게 되면은 아마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정부 간 협정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거의 이건 확정이라 봐도 무방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좀 기다리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제기했던 소송이 각하가 되면서 수출 걸림돌 자체는 좀 제거가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기대감보다는 확정 수주가 조금 더 필요하고 폴란드라든지 그 주변국 튀르키예 수주까지 좀 기대를 해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사님이 보시는 뭐 관련 종목은 어떤 게 될까요? 종목은 저희가 먹는 걸 좋아해서 먹는 걸 좀 비교하게 되면은 그냥 중국집 가서 먹고 싶은 거 드시면 돼요. 뭐 짜장면 뭐 드셔도 되고 짬뽕을 드셔도 되고 아무거나 사도 된다는 거죠. 네, 아무거나 뭐 잡채밥 드셔도 되고 아무거나 드셔도 돼요. 이게 원전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다 갑니다. 거기서 뭐 대장은 틀려질 수가 있겠죠. 네. 그러나 다 간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뭐 2020년도 같은 경우도 원전 관련해서 다 잘 갔었거든요. G2 파워라는 이런 종목도 뭐 우리가 뭐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한신기계, BHI, 뭐 에너터크, 보정파워텍, BHI 다 가요. 네. 다 가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고 중요한 건 대장이 누가 되느냐 그 차일 것
그 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적 수주까지 수혜를 본다라고 보게 되면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장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뭐 BHI를 하셔도 되고 이제 뭐 보성 파워텍을 하셔도 되고 한신기계를 하셔도 되고 에너토크를 하셔도 되고 우진을 하셔도 되고 다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최근에 뭐 상장한 지트파워 이런 것도 하셔도 무방하다 봐지고요. 그래서 뭐 이제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거기서 하나만 좀 바꿨어요. 최근에 뭐 한신기계가 쭉 흐름이 괜찮길래 그래서 BHI, 한신기계,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세 개를 좀 골라봤어요. 그 중에서 탑픽은 예상을 하시겠지만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BHI 같은 경우에도 한번 뭐 차트를 보게 되면은 지금 뭐 그렇게 차트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기대감의 상승은 무리가 있거든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여기 보세요. 지금 BHI 같은 경우도 2020년 도부터 보게 되면 주가 상승이 이미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 가는 게 네, 그렇죠. 꾸준하게 올라오다가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벽이 걸려버린 거죠. 근데 이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확정 수주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확정 수주가 안 나오면은 주가 안 갈 겁니다. 계속해서 기대감만 심어주고 이렇게 희망 공문을 할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적어도 IGA 정도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BHI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전력 같은 이제 우리나라 공기업 있잖아요. 발전 공기업들이 주요 고객사기 때문에 수혜가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이제 수주를 받게 되면 1차 수주 설계가 들어가는 게 누가보다도 한전기술이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이제 한전기술은 또 한국전력에 자회사고 그러면 한국전력과 또 거래를 하고 있는 BHI가 그런 연유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열교환기, 뭐 탈기기, 원자력 발전 보조 설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원자력 협정에 얘기 말씀드려서 다시 협상에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 아까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린 게 우라늄 농축이라든지 그리고 핵연료 재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용 후 핵연료 수송이라든지 저장 용기 차폐체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R&D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정부간 협정에서 이제 뭐 핵연료 재처리라든지 우라늄 농축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부각이 되게 되면은 아마 관련주들이 많지만은 뭐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좀 더 부각될 만한 그런 근거가 있는 종목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신기계 이게 059, 090인데 이제 한신기계 같은 경우 왜 미코가 나오지? 죄송합니다. 한신기계 011700이네요. 제가 코드번호를 잘못 들었군요. 이게 이게 확인해야 되는데 이 종목의 경우에 뭐 찾으신 동안 흐름 읽어드리면 한 2022년도 한 중반 요때까지 좀 많이 오르다가 쭉 밀려 내려갔네요. 그죠.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전기술 같은 종목이 먼저 움직이고 시간차를 두고 이제 부품주들이 이슈가 나올 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신기계 같은 경우도 2022년도 5월 달에 5월 4일 날 14,950원 고점 찍고 쭉 밀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 원전 소식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조금 전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확정 수주가 안 나오면은 가기 힘들다라는 걸 반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신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유일하게 피스톤 스크류 타입의 공기 압축기를 전 기종 모두 다 현재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울진 1호기 우리나라 첫 원전이죠. 이쪽으로도 공급을 했었고 고리 원전 3, 4호기에도 이제 컴프레셔 같은 경우도 공급을 했었던 이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 또 끈끈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신기계를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비운의 회사 일본의 미쓰비시 요 회사하고도 친환경 고효율 발음이 잘 안 되는 고효율 오늘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자꾸 잘 못 읽는데 친환경 고효율 터보 블로워 개발을 했고 이제 양산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미쓰비시가 만약에 또 그걸 또 수주를 받게 되면은 또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의 포커스를 맞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신기계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최근에 좀 거래량이 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바닥을 잡았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5,000원 부근에서 지적을 보이게 된다라면은 바닥을 잡았다 봐도 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바닥은 잡은 건 아니다. 좀 더 바닥이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픽 종목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좀 살펴드릴까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탈탈 원전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가장 먼저 움직였어요. 가장 먼저 움직였다가 이제 요 종목도 2021년도 6월 달에 3만 원의 고점을 찍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쭉 흘러내리는 양상인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바닥 확인이 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바닥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뭐 요 종목을 굳이 가격대를 한번 제시해 보게 되면은 이제 16,000원대
요 부분에서 어쨌든 계속해서 뭐 상승 하락이 반복이 되겠지만 중요한 건 네. 16,000원 정도에서 가격이 좀 형성이 되게 된다라면은 뭐 큰 걱정 없이 바닥을 잡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1차적 수주를 받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설계는 한전 기술을 하겠지만 그렇죠.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원전 주기 있잖아요. 요거를 수주를 받게 되면 돈이 상당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적 수주를 받던 1차적 수주를 받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다 수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적 수주가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한전 기술을 보는 게 맞는 거고 1차, 2차 다 받게 된다라면은 뭐 2차적 수주만 제한돼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래도 수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네. 2차보다는 1차적 수주를 다 받는 게 더 좋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창원 공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주기기, 설기 그리고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원자로 주기기란지 증기 발생기 같은 원전 핵심 설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1차적 수주를 받게 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은 상당히 좋아지게 된다. 거기다가 이제 친환경 관련돼 가지고 풍력 사업 이런 부분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 풍력, 시너지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가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라고 네. 말씀드리면서 뭐 픽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확정 수주를 좀 기다려보면서 규모가 좀 큰 1차 수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관련 종목들도 함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의 픽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였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일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 시간은요.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